자, 97쪽에 31번 보겠습니다. 조직구조 설계에 있어서 조정원리에 대한 흡멸수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1번 수익적인 연결은 상위 계층의 관리자가 하위 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 계층 간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수익적인 연결 방법으로서 임시적으로 조직 내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팀의 설치 등이 있다. 프로젝트팀이나 태스크포스는 수평적인 연결 조정입니다. 3번, 수평적인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의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맞죠?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프로젝트팀이나 또는 태스크포스 형태들입니다. 그다음 4번, 수평적인 연결 방법으로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해서 태스크포스 설치 등이 있다. 밑에 해설 보세요. 수평적인 연결 기제로 대표적인 통합정보체계, 프로젝트팀, 태스크포스, 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죠. 반면에 수익적인 연결 기제로 대표적인 것은 계층제,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것들. 응? 자, 31번에서 옳지 않은 거 끝나면 2번 내용이 틀렸습니다. 프로젝트팀하고 태스크포스는 수평적인 조정장치, 연결기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32번. 조직 원리에 대한 흡멸수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성화의 원리는, 여러분들 부성화란 부처 편성의 원리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부성화라고 하는 것은 부처 편성의 원리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성화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분업에 관한 거잖아. 조정의 원리가 아니라 분업의 원리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분업의 원리의 특징이다. 조정이 아니라. 네. (2번) 통솔 범위를 좁게 잡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통솔 범위가 좁다라는 얘기는 통솔 범위가 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계층의 수가 많으면 통솔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계층의 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통솔 범위 이렇게 되잖아. 계층 수가 적어지면 납작해지니까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응? 3번, 개선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번,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 통일의 원리를 위반한다. 명령 통일의 원리란 조직 구성원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지시 명령을 받고 보고해야 된다. 이게 명령 통일이야. 근데 매트릭스 구조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 통일의 원리에 대한 예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명령 통일의 원리에 대한 예외. 이것은 32번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업에 관한 것이다. 부성화 원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 33번에서 분업에 대한 흡멸수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분업은 업무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다. 그냥 그때 또 그럼 업무를 또 조정해야 돼요?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면 분업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업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환경도 그렇고 조직 자체도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조정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분업과는 거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다 틀린 표현들입니다. 2번,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 구성원에게 심적인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왜냐?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분업이 고도화되면요. 단순한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잖아요. 단순한 업무를 계속 반복 수행하게 되니까 그거에 따른 심리적인 소외감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3번,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분업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만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업 전환하기도 쉬워요. 한 가지 일만 반복하는 거니까. 3번, 분업에 심하는 작업도구나 기계, 그 사용 방법을 계산하는데 기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분업이 심화되는 것은 작업도구나 기계, 그 사용 방법을 더
계산하는데 기여한다. 맞는 표현이죠. 응?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분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의뢰인들은. 1번이 틀렸어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35번. 35번은 좀 유의해둔다. 35번 문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각각 수평적 전문화, 수익적 전문화 이렇게 표현돼.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수평적 전문화죠. 네? 이건요 수평적이에요. 업무가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렇잖아. 이건 수평적이야. 계층 구분이 되는 게 수익적인 거예요. 계층 구분이 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걸 밑에서 집행하고 이게 수익적 전문화지. 그치?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게 수익적 전문화야. 그리고 이렇게 구분되는 거,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업무를 구분하기 때문에 수평적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수평적 전문화가 높다, 낮다. 수익적 전문화, 이걸 계층 구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높다, 낮다. 그러면 수익적 전문화나 수평적 전문화가 모두 높다는 얘기는 자, 계층 구분이나 또는 업무 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세분화시켜서 나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신참들은 이렇게 업무를 세분화해가지고 구분해서 부여해줘야겠지, 업무를. 신참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평적, 수익적 전문화가 모두 높다는 것은요. 비숙련 직무. 무슨 말이야? 비숙련이라는 말은 신참들이죠. 신참들에게 업무를 부여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업무를 세분화해서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생산부서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더더욱. 생산부서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는 신참이라고 그랬어요. 자, 동사무소에 동장이 있습니다. 동장이 5급 사무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6급 주사했는데 지금 5급 사무관이 동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자, 동사무소에 동장이 있으면 이 동장의 업무는 업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업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업무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동사무소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해야 되니까 업무 구분이 없다. 오케이? 네. 업무 구분이 없다는 얘기는 수평적인 전문화가 낮다. 이렇게 업무 구분이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수평적인 전문화가 낮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5급 사무관이라고 그랬잖아. 5급 사무관은요, 이렇게 보면, 계층으로 보면 하급 관리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했을 때.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층 구분이 이루어진 것 가운데 하급 관리자다. 이 말이니까 수익적인 전문화는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해 계층 구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응? 5급 사무관이 동장이 되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동사무소 동장은 업무 구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계층으로 볼 때는 하급 관리자이기 때문에 계층 구분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기억해둔다. 그 다음에 이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막류는 담당관 기억나십니까? 담당관 있잖아. 담당관, 심의관 이렇게. 자, 각 부처마다 법무 담당관, 예산 담당관, 홍보 담당관 있어요. 각각. 법무 담당관이랄지 예산 담당관이랄지 그 다음에 공보 담당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업무들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담당관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위치하기 때문에 계층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막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들 담당관은 계층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전문화 수준이 낮아요. 아셨어요? 계층 구분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업무는 구분되어 있지? 그러니까 수평적인 전문화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막류로서의 담당관 이런 경우는 저기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반면에 수평적인 전문화나 그 다음에 수익적 전문화 이런 것들이 매우 낮아요. 자, 청주시장 업무 구분합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 그리고 최고관리층이 있기 때문에 최고 관리자인 이 사람들은 업무 구분도 없고, 응? 이 사람들에게는 계층 구분도 없죠.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최고 관리층, 오케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 나올 때 헷갈려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왜 헷갈리냐면 문제 풀 때는 시간이 워낙 짧은 시간이잖아. 여러분들 막상 시험장에서 행정학 문제 20문항인데 한 문제 풀 때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야겠어? 1분이에요? 그러면 국어, 영어는 언제 풀고? 한 20초나 30초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그래 남은 시간을 국어, 영어 시간에 투입할 거 아닌가? 그럼 20, 30초에 한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문제를 딱 읽어보고 답이 척척 나와야 돼요. 거기다가 원 점수로 90점 이상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이거 공부를 얼만큼 해야겠어? 이런 거 나왔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그 친구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론 강의하고 여기 이제 다 수업 끝나고 이제 손 씻는데 여학생을 만났어요. 공부 잘 되고 있냐 하는 말이 지금 공부하는데 행정이 제일 힘들다는 거야. 문제풀이 수업 듣는데. 기본 이론 몇 번 강의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2번 들었다는 거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기본 이론 강의 2번 들은 상태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기본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도 정리가 안 됐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내용 자체도 정리가 안 됐는데 문제를 풀고 있으니 이게 잘 안 되지. 응?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기본 이론서만 붙잡고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끝없이 기본 이론서를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이해를 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면. 이런 거 나오면요. 이게 뭔가 딱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문제 나오면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기본 이론을. 그리고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내가 얘기했듯이 암기하고 그리고 문제에 적용하고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전제가 잘 돼야 된다. 이해하는 것이. 정리는 그 다음인 거죠. 그래서 부족하면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기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응? 그래서 문제 풀 때 기본서와 같이 갖고 다니면서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연결하고 응? 그렇게 자꾸 반복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응?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반복도 반복이죠. 반복도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 듣고 공부할 때 뒷부분 진도 나가면 앞에 있는 거 다 까먹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와서 이제 다시 공부해. 뒤에 있는 것도 다 까먹어요. 문제 보면 뭐가 뭔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자꾸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어떤 문제가 됐건 딱 보면 이게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이지 내용이 딱 정리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문제를 푸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장에 가서.
그래서 반복도 반복하라는 얘기야. 중요한 건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그게 아니라 시험을 봤으면 합격을 해야죠. 그러면 합격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해야 되고 또 그 공부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라. 응? 자, 35번에서는 그래서 정답이 밑에 해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가 신참이라고 그랬어. 비승련 직무야. 그 다음에 동장은 일선 관리 직무가 돼야겠지. 그 다음에 막류는 전문가적 직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최고 관리층은 전략적인 관리 업무가 돼야 돼요. 고위 관리 직무가. 오케이?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8번으로 넘어옵니다. 베버가 주장하는 이념형으로서 근대 관료제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관료제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포인트는 뭐냐? 비정의성이에요. 비정의성. 그건 비정의성이란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아셨어요?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럼 비정의성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뭐야? 비개인성이에요. 응? 비개인성이에요. 비정의성은. 비정의성은 곧 비개인성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이나 개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응? 이 표현. 자, 38번 보겠습니다. 베버가 주장했던 이념형으로서의 근대 관료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아. 1번, 관료는 계급과 근무 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고 있다. 두 번째, 관료는 객관적 중립적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그 민원인들의 개개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비정의성이에요. 정해진 업무의 절차, 규칙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죠. 3번,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 범위는 법규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4번, 관료의 업무 수행은 문서에 의해서 처리된다. 그러니까 문서주의는 곧 형식주의를 야기시키는 거죠? 네, 문서주의는 형식주의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을 전제로 하고 있죠.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는 것은 할거주의를 야기시켜요. 분업화 전문화는 할거주의를 야기시킨다. 여기서. 할거주의를. 자, 39번. 관료제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관료제는 관료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의미로서 왕정이나 민정에 비해서 관료가 국가정치하고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관료제는 소수의 상관하고 다수의 부하로 구성되는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고 과두제의 철칙이 나타날 수 있다. 과두제의 철칙. 3번, 과두제의 철칙은요, 조직 상층부의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과두제의 철칙. 3번,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 과잉동조에 따른 목표의 대치. 과잉동조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목표보다는 규칙이나 절차에 더 치중하는 거야. 과잉동조. 그럼 규칙이나 절차에 치중한다는 얘기는 목표보다는 수단에 치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표 대치, 목표 전치를 야기시킨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관료제 병리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4번,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과급 제도와 부합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계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여기는요 연공서열을 중시해요. 연공이 뭐라고 그랬어? 연공은요 짬밥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연공 서열은 짬밥수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력 위주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성과급 이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경력 위주의 보수 체계예요. 연공에 의한 서열, 짬밥수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진다 그 말이야. 에? 그게 바로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급 같은 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여기서는 경력이 중시되는 거예요. 보수도 그렇고 인사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응? 그래야 상하 간의 명령 체계가 엄격하게 확립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 39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41번. 자, 관료제 병련사항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 수단의 개체 현상이 발생한다. 2번.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는 법문 용례를 처리한다. 법문 용례는 이런 겁니다. 문서가 번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 법문 용례. 문서가 번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 3번.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거 할거주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법규와 절차의 준수 강조는 법규나 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저해한다. 비정의성을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네, 비정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41번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런다면 4번입니다. 지금 관료제에서 비정의성, 비개인성 꼭 기억해둬야 될 표현이라고. 자, 43번. 관료제 병련사항의 설명에서 옳은 겁니다. 1번. 동조 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서 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문화에 따른 무능현상은요, 분업화의 특징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게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만을 수행하죠. 그 외에 다른 업무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화에 따른 무능이에요. 이 내용이 분업화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피터의 원리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그래서 피터는 얘기하기를 시간이 지나면 관료 조직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다 채워져 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을 테니까. 시간이 지나서 각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이게 피터의 원리입니다. 3번. 상관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상관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사 안일입니다. 무사 안일. 할거주의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건 얘기하잖아. 각 부서별로. 4번.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법문용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수단으로서 규칙 절차를 지나치게 집착한다. 이것은 목적 전치. 목적 전치. 법문용례는 문서주의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43번에서는 2번 내용이 맞습니다. 자, 46번 문제를 보면,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실제 나왔다고 합시다. 9급에서. 근데 좀 침착하세요. 왜냐하면, 자, 커커하트는 연합적 이념행위라고 하는 반관료제 모형을 제시했다 그렇단 말이야. 우리 이거 공부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관료제 모형이니까 관료제하고 반대로 이해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반관료제 모형을 제시는 이 모형이 강조하는 조직구조 설계 원리 처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 말은 뭐냐면 반관료제 처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료제의 특성을 찾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1번. 컴퓨터를 활용한다. 2번. 사회적 층화를 억제한다. 이 표현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층화의 억제라는 것은 계층화를 억제한다. 이 표현이에요. 계층화를 억제한다. 층화를 억제한다. 그 표현은. 근데 이 표현으로 써요. 층화를 억제한다는 표현으로. 그 말은 계층제를 억제시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조직에 있어서 수평적 구조로 만든다. 이런 표현이야. 팀제랄지 이런 것처럼. 응? 그러면 수평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겠죠. 구성원들 사이에.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반관료제의 조직 특성이라는 거야. 3번. 고용관계에 있어 안정성과 영속성. 고용관계의 안정성과 영속성.
관료제의 특징 아닙니까? 그다음에 4번 권한체제에 있어 상황 적응성. 권한체제가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임시구조가 만들어져요. 에도크라시. 그럼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게 되죠. 그리고 그 책임자에게 권한이 부여되잖아요. 그것은 곧 권한체제에 있어 상황 적응성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팀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응? 그래서 커카트가 얘기하는 연합적 이념형에 해당되는 반관료제 모형의 특징은 여기 나왔는 1번, 2번, 4번 이런 특징들이에요. 3번은 관료제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차분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면 풀 수 있어요. 설령 이 커카트의 연합적 이념형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관료제 특징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47번. 아까 앞에서도 에도크라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이 에도크라시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에도크라시의 반대가 뭐야? 에도크라시 반대 뷰로크라시예요. 관료제야. 이걸 관료제. 이게 뷰로크라시란 말이야. 네. 그래서 에도크라시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 임시 조직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에서 옳잖아. 1번 일상적인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일상적인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2번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다. 맞죠? 3번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다. 특별 임시 조직이니까. 4번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구조다. 자, 요건 이런 형태의 조직이잖아.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다 높아요. 기계적 구조는. 그러잖아요.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다 높아. 근데 에도크라시아 같은 경우는 반대로 다 낮아. 복잡성도 낮고 그 다음에 또 공식성의 정도도 낮고 직권이 아닌 분권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응? 자, 그래서 47번에서는 1번이 거리가 있다. 오케이? 일상적인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제 조직의 특징입니다. 기계적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2번, 3번, 4번이 에도크라시의 특징들이죠. 그죠? 자, 48번은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 49번 보겠습니다. 자, 매트릭스 조직의 특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자, 매트릭스 구조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명령 통일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1번 조직 활동을 기능 부분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니까 기능 구조하고 사업 구조가 맞물려 있죠? 기능 구조하고 사업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능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 기능 구조의 특징은? 여기서는 전문성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기능 구조의 전문성. 사업 구조가 나타나죠? 사업 구조 프로젝트 팀 이걸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업 구조의 특징은 뭐야? 신속한 대응성. 이게 사업 구조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렸단 말이야.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문성하고 신속한 대응성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2번 정보화 시대에 팀제가 규모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고 한다면 매트릭스 조직은 스피드 경제를 보장한 방식이다. 팀제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규모 경제라는 것은 대규모에 따른 경제, 대규모에 따른 경제. 여러분들 뒤에서 광역행정 기억나십니까? 광역행정?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광역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 광역적으로. 4대강 사업. 광역행정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러한 규모 경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매트릭스 조직의 특징이죠. 매트릭스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스피드 경제가 보장되는 것은 팀제예요. 팀제는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결정에서 여러 단계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팀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되는 거니까. 2번은 반대로 표현된 거야. 2번은 3번 기존의 조직구조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한다. 자, 이 프로젝트팀인 사업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필요한 인력들이 있잖아. 이 인력을 여기에서 차출해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해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새로 외부에서 뽑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기존 조직구조 내에서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한다. 오케이? 그 다음 4번 기능부서하고 사업부서 간의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에 원만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 기능부서하고 이 사업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조정이 어려워지잖아. 응? 그렇게 된다. 자, 49번은 정답이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5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구조, 조직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박스에서 이것은 기존의 기능부서 조직에다가 프로젝트팀의 장점인 유연성, 자율성, 전문성, 혁신성을 배합하고 기능별로 분화된 수익적인 지식감독체계에 수평적인 지식감독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조직. 매트릭스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응? 매트릭스 구조. 그럼 1번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의 정도가 높아진다. 근데 매트릭스 구조는 이러한 조직의 표준화, 규칙화의 정도가 높아진다. 이건요,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이에요. 응?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에서는 조직의 표준화, 규칙화의 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업무가 표준화되고, 업무가 또는 규칙, 절차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조직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외부 환경의 변화 여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프로젝트 팀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조직이 현대차라고 합시다. 현대차. 여기는 엔진 개발하는 부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장 제품. 이 전장이라는 게 뭐냐면 요새 자동차에 보면 예를 들어 전자장치 많이 들어가죠?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전장 부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동차 전체 구조 이걸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전기차 각 회사들마다 이걸 많이 이제 생산을 확대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현대차에서도 빨리 전기차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팀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을 차출해서 이 프로젝트 팀을 만든단 말이야. 또 일본에서 하이브리드 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개발해야 돼. 그래서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팀 이런 걸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사업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있으니까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직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오케이? 3번.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한다. 네 번째. 조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 배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조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하고, 배분하고, 이용할 수 있더라. 자, 51번에서는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1번이. 자, 54번. 조직 유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처에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구성한 팀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 조직에 해당한다. 기존의 서로 다른 부처에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구성한 팀이다. 2번. 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이다. 3번.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익 조직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 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명령 통일의 원리에 따라서 책임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틀렸죠? 네.
4번,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으로 두고 다수의 협력 업체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과업을 수행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 푸는 요령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54번 문제 같은 경우도 1번은 좀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1번을 계속 이거 헷갈리니까 계속 여기에 집착해서 막 다시 읽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2번을 또 넘어가는 거야. 2번을 또 3번을 넘어가요. 쭉 읽어보는 거야. 근데 1번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지만 3번은 확연히 틀렸지? 왜냐? 3번에 있어서는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책임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건 확실히 틀렸잖아. 빨리 3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헷갈리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1번은 태스크포스라고 표현했는데, 그 문제 지문에 보면 이것도 일종의 팀의 유형이란 말이에요.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반 이런 걸 만듭니다. 이제 국무총리 소속이야. 이게. 그러면 총리실에 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반이 만들어집니다. 총리실에. 자, 국세청. 그 다음에 검찰.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또 서울시, 또 관련 기관,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구성돼요. 이렇게. 응? 그래서 이게 이제 태스크포스입니다. 자, 합동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합동 단속을. 그리고 또 이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협의 같은 것도 하는 거죠. 응?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대책 같은 것도 수립하고. 이게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태스크포스. 오케이? 태스크포스. 이건 프로젝트 팀. 그럼 태스크포스와 프로젝트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것은 한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건 각기 다른 조직에서 파견 나와 구성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것은 각기 다른 부서고 다른 부처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구성됐잖아요. 그죠? 그 차이야. 그럼 어떻든 태스크포스는 54분의 1번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 안수를 목표로 기존에 서로 다른 부처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구성한 팀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며 해체되는 임시 조직에 해당한다. 근데 프로젝트 팀하고 태스크포스를 비교해보면 이게 좀 장기적이고 이게 좀 단기적이다. 그런데 그런 구분이 좀 애매해요. 사실은. 응? 자, 54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5번을 볼까요? 네트워크 조직 구조가 가지는 일반적인 장점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 통합과 학습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그래서 학습 조직의 대표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가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또는 가상 조직 이런 것들도 그렇고. 3번,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4번,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보다 더 강화시킨다.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기획이나 조정 기능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직은 이러한 기획, 조정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예를 들어 생산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재고 관리하거나 또는 인력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아웃소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아웃소싱을 할 수는 없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조직에서 이제 이건 핵심적인 역할로서 이제 수행하는 거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이게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정체성이랄지 응집력은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직의 유연성, 자율성 강화를 통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
통합, 학습을 통해서 경쟁력을 보다 제고시킨다. 통합과 학습을 통해서. 그 말은 뭐냐면 통합이라는 것은 자, 여기는 기획하고 조정 이것을 여기서 역할을 수행하잖아. 여기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은 여기다 맡기고 인력 관리는 여기다 맡기고 이런 것들은 분산되는 거죠. 각각. 그러니까 네트워크 조직은 직권과 분권의 조화예요. 아셨어요? 직권, 분권의 조화란 말이야. 이러한 기획이나 조정은 여기서 수행하니까 여기에 직권이 되는 거고 여타, 인력관리, 마케팅, 생산 이런 것들은 외부의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니까 분권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직권, 분권의 조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합이라는 말은 바로 중앙 부문에서 여기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획이나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렇지만 조직의 정체성도 약하고 응집력도 약해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57번 봅시다. 자, 학습 조직의 특성으로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죠? 학습 조직의 초점은 뭐라고 그랬어? 문제 해결이다. 학습 조직의 초점은 문제 해결에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직 내 지식을 축적하고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고 그걸 같이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1번 봅시다.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간의 경쟁을 통해서 학습의 가능성이 강조된다. 경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조직 내에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공유된 지식을 같이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 경쟁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일선주의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3번, 구성원의 권한 강화가 강조되고 4번, 조직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습 조직의 초점, 핵심 가치는 문제 해결이다. 자, 이걸 기억해 두세요. 자, 1번이 틀렸습니다. 58번. 학습 조직과 관련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개방체제와 그 다음에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개방체제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두 번째, 자극 반응적 학습을 주된 방법으로 활용한다. 이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극 반응적 학습. 그래서 그 심리학 책 처음에 보면 그거 나와요. 이제 개에게 먹을 걸 줄 때마다 종소리를 내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먹을 걸 줄 때마다 종소리를 계속 내는 거죠. 나중에 먹을 걸 주지 않고 종소리만 울리는 거야.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린다는 거죠. 먹을 걸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자극에 따라서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학수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키너가 주장하는 강화 이론 기억나십니까? 여기 막 풀고 있는 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다른 데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가 그러고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과정 이론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 강화 이론, 학습 이론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조직 내에서 이제 성과를 높인 이런 경우는 보너스를 많이 지급하라 이거야. 그게 강화 요인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성과를 더 높이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면 팀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은 주어진 시간 내 업무가 완료됐는데 A라는 친구만 업무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해야겠지.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강화 이론이야. 아셨어? 자, 그런 내용에서 이제 설명되는 것인데
학습조직은 자극 반응적 학습을 주된 방법으로 한다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한번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자극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3번 역량 기반의 교육훈련 제도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학습조직에 관한 것이다. 역량 기반의 교육훈련 제도 학습조직. 왜냐? 학습조직은 그거잖아요. 자기 실현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 그치? 4번 핵심 가치는 의사소통과 수평적인 협력을 통해서 조직의 문제 해결이 핵심 가치가 된다. 자, 2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2번이. 자, 60번 문제는 한 번씩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62번 문제부터 풀 테니까. 오케이?